누군가에게는 전쟁이 총을 처음 든 날부터 시작되고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제 전쟁은 사랑하는 사람들의 얼굴이 하나둘 사라지던 날부터 시작되고 있었어요. 포화 속에서도 기자였기 때문에 살아남고 있었기 때문에 더 깊은 죄책감이 마음을 파고들고 있었어요. 나는 왜 살아있었던 걸까? 그 질문을 하루에도 몇 번씩 가슴에 안고 눈을 뜨고 있었어요. 가족도, 말도, 이름도, 민족도 모두 무너져 내리고 있었던 어느 겨울. 그때 제가 가진 전부라 부를 수 있었던 건 한 장의 여권과 하나의 기억뿐이었어요. 전쟁이 나기 전 한국에서 중국 어선을 제지하는 해양경찰을 취재한 적이 있었어요. 뉴욕의 한 국제보도 전문지에서 연락 왔었고, 한국 해양경찰이 무장하지 않은 채 매년째 수천 척의 중국 어선을 막아낸다는 기사 아이템이었죠. 언론계에선 완벽한 비폭력 안보의 모델이라며 관심을 두고 있었고, 그녀에게는 다시 펜을 잡을 이유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마지못해 수락했지만 사실 그 바다 위에서 마주쳤던 한 남자의 눈빛이 계속 마음속에서 흐르고 있었죠. 한국 서해 바다, 그 거친 파도 위에서 총 한 자루 없이 나라를 지키고 있었던 한 남자. 그는 말없이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고 그 눈빛 안에는 제가 수많은 죽음 속에서도 놓치지 않으려 했던 사람의 존엄이 담겨 있었어요. 그 눈빛을 다시 떠올리기 위해 저는 서울로 향하고 있었어요. 돌아갈 곳도 기다려줄 사람도 없었지만 그가 있었다는 기억 하나만으로 이 이야기는 지독한 절망 끝에서 사람을 다시 믿게 된 한 여자의 기록이에요. 그리고 전쟁보다 더 깊었던 상처를 다정한 말 한마디가 어루만져준 한 나라의 이야기이기도 해요. 읽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하지만 단 한 문장이라도 마음에 닿는다면 당신은 지금 제 편이 되어주는 사람이에요. 그날도 하늘은 아무 일 없다는 듯 파랗게 펼쳐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땅 위는 전혀 달랐어요. 공기조차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고 먼지가 목을 자극하고 있었어요. 타다 남은 고철 사이로 검게 그을린 흙냄새가 진하게 퍼지고 있었어요. 전쟁은 모든 걸 삼켜버리고 있었어요. 마을도 이름도 얼굴도 사람들의 마음까지도 먹어치우고 있었죠. 카트리나는 기자였어요. 전선에서 살아남은 눈을 가진 몇 안 되는 여성 종군 기자였어요. 전쟁이 막 시작되던 그의 봄. 한 도시에서 민간인 학살이 벌어졌다는 소식을 듣고 현장으로 뛰어가고 있었어요. 카메라를 메고 낡은 외투를 방탄조끼 위에 걸친 채 군인들과 함께 무너진 다리를 건너고 있었어요. 왼쪽 조심하세요. 아직 지뢰 제거 안 된 지역입니다. 군인의 외침이 들려왔고 카트리나는 몸을 웅크리며 쓰러진 나무 아래로 몸을 숨기고 있었어요. 그녀가 지나온 땅은 이미 수십 명의 피로 젖어 있었어요. 부러진 나뭇가지에는 옷 조각과 머리카락이 엉겨 붙어 있었고 먼지 속엔 아이 장난감 하나가 반쯤 묻혀 있었어요. 누가 마지막으로 그걸 안고 있었을까요? 카트리나는 숨을 고르며 노트를 꺼내고 있었어요. 손은 떨리고 있었지만 그녀는 한 글자 한 글자 써 내려가고 있었어요. 사람은 무너진 도시 속에서도 울고 있었다. 불에 탄 골목 끝에서 한 여자가 아이의 발을 붙잡고 울고 있었다. 다 타버린 인형 얼굴이 그녀 눈보다 덜 슬펐다. 그렇게 문장을 적고 있었어요. 그러다 문득 손등에 남아있는 상처를 내려다보았어요. 몇 달 전 폭격을 피해 뛰다가 날아온 철조각에 손이 찢어졌던 기억이 떠오르고 있었어요. 그녀는 붕대를 감은 손으로도 카메라를 들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누군가는 기록해야 한다고 믿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자신이 기자인지 그저 목격자인지 아니면 희생자인지 헷갈리고 있었어요. 어머니는 전쟁 첫 해에 탄약고 근처에 있던 시장에서 사라지고 말았어요. 아무 흔적도 없이요. 아버지는 그 소식을 듣고 이틀 밤낮을 울다가 새벽녘에 스스로 생을 마감하셨어요. 동생은 마지막 영상통화에서 언니 언제 와? 라고 물었었죠. 그런데 그날 밤 그녀가 머물던 도시 전체가 지도에서 사라졌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카트리나는 울 수가 없었어요. 전쟁은 감정을 꺼낼 시간도 목소리를 낼 틈도 주지 않고 있었어요. 도시는 하루가 멀다 하고 폭격을 맞고 있었어요. 건물 잔해 밑에서 사람들의 신음이 새어나오고 있었고 하늘을 향해 손을 뻗는 팔들도 있었어요. 하지만 구조대는 없었어요. 물도 빵도 약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저 살려달라는 목소리만이 가득 차 있었어요. 어느 날 폐허가 된 병원 앞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마주하게 되었어요. 이름도 나이도 알 수 없었지만 그 아이는 카트리나의 손을 꼭 잡고 말했어요. 아줌마, 엄마가 눈을 감았는데 다시 안 떠져요. 그 순간 그녀는 몸이 굳어버렸어요.
모든 감각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눈물도 나오지 않았고 대신 목에서는 끓는 듯한 무언가가 올라오고 있었어요. 그녀는 카메라도 펜도 들지 않았어요. 그저 아이를 품에 안고 병원 지하에 남아있던 구호식량 상자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곳에서 둘은 단둘이 캄캄한 밤을 맞이하고 있었어요. 지하실 천장에서 먼지가 천천히 내려앉고 있었고 그 먼지가 그녀 머리카락에도 사르르 얹히고 있었어요. 아이가 조용히 물었어요. 언니도 엄마 없어요?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우리 서로 엄마처럼 지내요. 그 말은 칼처럼 그녀 가슴에 꽂히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이는 열이 나기 시작했어요. 물도 없어 버려진 생수병 뚜껑으로 물방울을 조금씩 떨어뜨려가며 버티고 있었어요. 그러다 결국 조용히 숨을 멈추었어요. 카트리나는 아이의 눈을 감기며 속삭이고 있었어요. 그래, 엄마가 되자고 했지 엄마가 지켜준다고 했는데. 그녀는 그날 이후로 무너지고 있었어요. 말도 감정도 기억도 천천히 사라지고 있었어요. 밤마다 떠오르던 얼굴들도 잊히고 있었어요.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감각이 하나둘 희미해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잿더미 속에서도 자꾸 떠오르는 장면 하나가 있었어요. 몇 달 전 서해 바다 한복판, 한국해양경찰의 순시선 위에서 있었던 일이었어요. 그 바다는 파도보다 조용했어요. 그 배 위의 사람은 이상할 만큼 따뜻했어요. 자신을 박혜성이라고 소개했던 그 남자. 그는 침묵 속에서도 부드러운 온기를 전해주고 있었어요. 했던 말이 생각나고 있었어요. 바다는 사람이 지켜야 해요. 그래야 다시 살아나요. 그녀는 그 말을 들으며 웃고 있었어요. 전쟁터에서는 결코 들을 수 없던 말이었어요. 생명을 이야기하는 사람을 오랜만에 만나고 있었던 순간이었어요. 그래서 그녀는 전쟁이 끝나지 않았지만 서울로 떠나기로 마음먹고 있었어요. 그곳에서 다시 펜을 들어야겠다고,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녀는 그렇게 잿더미 위에서 서울행 비행기에 몸을 싣고 있었어요. 그녀의 심장은 아직 멈추지 않고 있었어요. 서울역에 도착했을 때 카트리나는 가방끈을 꼭 쥐고 있었어요. 그게 마치 마지막 희망이라도 되는 것처럼요. 플랫폼 위에는 사람들의 발걸음 소리가 끊이지 않고 이어지고 있었고 방송 안내는 익숙하지 않은 억양으로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카트리나는 혼자서 천천히 계단을 오르고 있었어요. 눈앞에 펼쳐진 높은 빌딩 숲이 눈을 압도하고 있었지만 그 안에서 느껴지는 마음은 여전히 텅 비어 있었어요. 그날 밤 서울의 작은 고시원 방에 짐을 풀고 있었어요. 방 안에는 작은 침대 하나와 낡은 책상 하나가 놓여 있었고 형광등 불빛은 누렇게 깜빡이고 있었어요. 난방이 잘 되지 않아 이불을 덮고 있어도 손끝이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어요.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어요. 몸보다 더 시린 건 마음이라는 걸요. 며칠 동안 카트리나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근처 도서관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한국어 책을 펴놓고 조용히 혼잣말로 따라 말하고 있었고 건물주 아주머니가 챙겨주는 찬밥과 미역국 그리고 가끔 들려주는 생활 한국어 표현은 그녀에게 큰 힘이 되어주고 있었어요. 하지만 낯선 나라에서 살아간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버스를 잘못 타서 엉뚱한 곳에 내린 날도 있었고 식당 메뉴판을 창밖에서는 봄비가 살짝 내리고 있었어요. 빗방울이 유리창을 따라 천천히 흘러내리고 있었고 카트리나는 따뜻한 커피잔을 두 손으로 감싸준 채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서울에서의 삶은 생각보다 고요했지만 그 고요함이 때로는 외로움으로 밀려오고 있었어요. 그날도 카트리나는 어학원에서 한국어 수업을 마치고 연희동 골목길을 걷고 있었어요. 길가에는 노란 개나리가 피어 있었고 습한 공기 속에서 꽃내음이 은은히 퍼지고 있었어요. 그때 낯익은 목소리가 조용히 들려오고 있었어요. 카트리나 씨 맞죠? 그 목소리는 낮았지만 마음에 또렷하게 박히고 있었어요. 고개를 돌려보니 우산을 들고 서 있는 박혜성 경감이 보였어요. 검은 바람막이 안쪽으로 흰 셔츠 깃이 살짝 접혀 있었고 젖은 머리카락이 이마에 조금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카트리나는 깜짝 놀라며 입을 가렸어요.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어요? 그는 웃으며 말했어요. 연락처가 없었거든요. 계속 생각나서 다시 보고 싶었습니다. 그는 말끝을 흐리며 우산을 그녀 쪽으로 살짝 기울이고 있었어요. 빗방울은 우산 끝에서 툭툭 떨어지고 있었고 그녀 발 앞에는 조용한 물웅덩이가 동그랗게 번지고 있었어요. 카트리나는 잠시 말이 막혔어요. 그날 밤 서해 바다, 쇠파이프가 날아들던 소리, 그녀를 감싸주던 그 남자의 얼굴이 선명하게 떠오르고 있었어요. 그녀는 작게 말하고 있었어요.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날 바다도 경감님도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그날 바다를 기억하는 사람은 많지 않거든요. 그런데 당신은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 말에 박혜성은 살며시 웃고 있었어요. 기억 못할 수가 없죠. 위험한 바다였잖아요. 그 순간을 함께 했으니까요. 두 사람은 근처 카페로 자리를 옮기고 있었어요. 커피잔 사이로 어색한 웃음이 오가고 있었고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는 시간도 이어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말이 없어도 어색하지 않았어요. 그날 이후 박혜성은 종종 카트리나를 찾아오고 있었어요. 어학원 수업을 마치고 나오는 시간쯤이면 캠퍼스 근처 어딘가에 조용히 서 있었어요. 손에는 편의점에서 산 작은 붕어빵을 들고 배고프죠? 하고 웃으며 다가오고 있었어요. 처음엔 낯설게 느껴졌던 그의 따뜻함이 조금씩 그녀 마음을 녹이고 있었어요. 어느 날 작은 카페에서 박혜성이 책 한 권을 들고 나타났어요. 이거 내가 읽은 책인데요. 러시아 전쟁 사진작가 이야기예요. 당신이 생각나서요. 카트리나는 말없이 책을 받아들었어요. 표지는 오래된 회색 톤, 제목은 잃어버린 땅의 기억이었어요. 페이지를 넘기다가 그녀는 한 사진 앞에서 멈춰 있었어요. 잿빛 구름 아래 타는 가득한 건물 앞에 서 있는 한 여인의 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그녀는 한참을 말없이 바라보고 있었어요. 저도 저런 땅 위에서 살고 있었어요. 매일 죽음을 눈앞에서 마주하고 있었고 아침에 눈을 뜨는 것 자체가 기적처럼 느껴지던 날도 있었어요. 그녀 목소리는 살짝 떨리고 있었어요. 박혜성은 아무 말 없이 그녀 앞에 있던 종이 냅킨을 조용히 밀어주고 있었어요. 전 아직 완전히 회복된 건 아니에요. 가끔 밤에 깨면 아직도 포성이 들리는 것 같고요. 그런 제가 지금 서울에서 살고 있다는 게 아직도 좀 믿기지 않아요.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어요. 그래서요, 당신한테 따뜻하게 대해주고 싶었어요. 이제는 더 이상 추운 곳에서 살지 않게 해주고 싶었어요. 그날 이후로 두 사람의 관계는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어요. 함께 걷는 골목이 많아졌고 나누는 대화도 길어지고 있었어요. 말은 서툴렀지만 마음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어느 날 비가 많이 오던 밤 박혜성이 카트리나를 집 앞까지 데려다주고 있었어요. 우산 아래 두 사람의 어깨가 조심스레 닿고 있었고 빗소리는 서서히 잦아들고 있었어요. 그는 잠시 멈춰 서더니 조심스레 물어봤어요. 카트리나 씨, 저는 요즘 당신 없이는 하루가 좀 허전하더라고요. 혹시 저랑 같이 바다 한번 가줄 수 있어요? 카트리나는 고개를 들고 그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 눈에는 처음 바다에서 마주했던 단단한 빛이 그대로 담겨 있었어요. 그녀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어요. 당신과 함께라면 바다가 무섭지 않아요. 그 말은 짧았지만 그날 두 사람 사이에는 아주 조용하고도 깊은 약속이 맺어지고 있었어요. 바다에서 시작된 인연은 이제 서로의 하루를 바꾸는 따뜻한 온기로 천천히 변해가고 있었어요. 봄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었어요. 서울의 봄은 여전히 바쁘고 그리고 조금은 쓸쓸하게 느껴지고 있었어요. 길가에 떨어진 벚꽃잎들이 젖은 도로 위를 미끄러지듯 흘러가고 있었고 카트리나는 그 아래에서 천천히 걸음을 옮기고 있었어요. 그래도 잘 살고 있는 거야. 그렇지? 혼잣말을 중얼이며 그녀는 핸드폰을 꺼내 박혜성의 이름을 눌렀다가 다시 조용히 화면을 꺼버리고 있었어요. 그와의 연락은 점점 뜸해지고 있었고 카트리나는 바쁜 그의 일상 속에서 조심스레 한 발 물러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거리는 생각보다 훨씬 더 춥고 외로웠어요. 그날은 어학원 수업이 없는 날이었어요. 카트리나는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 러시아어로 써두었던 종군일지를 천천히 넘기고 있었어요. 전쟁터에서 찍은 사진들 속 어린아이의 눈동자가 자꾸 떠오르고 있었어요. 그 아이는 울지도 못하고 어머니의 시신 옆에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그 장면을 찍을 때 카트리나의 손은 떨리고 있었어요. 내가 왜 이런 장면들을 잊지 못하고 있는 걸까? 창밖을 바라보며 눈을 감고 있었어요. 비가 멈추고 햇살이 살며시 비치기 시작했을 무렵 마음속 어딘가에서 짠내 나는 바다 냄새가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카트리나는 결국 기차를 타고 있었어요. 서울역에서 목포행 KTX를 타고 남쪽으로 달려가고 있었어요. 창밖으로는 초록빛 논밭과 산길이 차창 너머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고 있었고 그녀의 눈은 멀리, 더 멀리 바다가 펼쳐지는 방향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목포역에 도착했을 때 낯선 공기와 익숙한 냄새가 동시에 밀려오고 있었어요. 그녀는 가장 먼저 그와 처음 바다를 함께 걸었던 방파제로 향하고 있었어요. 그곳엔 아무도 없었지만 갈매기들이 바다 위를 맴돌고 있었어요.
여기서였지 내가 처음으로 진짜로 살아있다는 걸 느꼈던 곳. 그 순간 뒤에서 조심스러운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었어요. 카트리나 씨? 고개를 돌리자 박혜성이 마치 영화처럼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제복은 아니었지만 그 눈빛은 예전 그대로였어요. 왜 왔어요? 그녀는 웃으려 했지만 눈가가 먼저 젖어가고 있었어요. 왜냐고요? 그게 나 여기 아니면 안 되겠더라고요. 박혜성은 말없이 다가와 그녀 앞에 조용히 서 있었어요. 바닷바람에 젖은 머리카락이 흩날리고 있었고 둘은 말없이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어요.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카트리나는 작게 속삭였고 박혜성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나도요. 계속 당신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두 사람은 오래된 작은 횟집에 들어가 생선구이를 시켜 먹고 있었어요. 박혜성은 카트리나가 좋아하던 낙지무침을 잊지 않고 있었어요. 카트리나는 혀를 대어가며 밥을 먹고 있었고 계속 웃고 있었어요. 서울에 있으면 사람이 너무 많아서 외롭고 시끄러워요. 그런데 여긴 조용해서 좋았어요. 당신 생각이 더 많이 나서요. 박혜성은 국물 한 숟가락을 뜨며 말했어요. 카트리나 씨가 서울에 있는 동안 하루도 당신 생각 안 한 날이 없었어요. 근데 괜히 전화하면 방해될까봐 멀리서 그냥 보고 있었어요. 그녀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조용히 그의 손을 잡고 있었어요. 나 이제 도망 안 갈 거예요. 그는 말했어요. 그럼 여기 있어요. 나랑 같이. 두 사람의 손 위로 횟집 천장에 따뜻한 조명이 부드럽게 비추고 있었어요. 그날 밤 바다의 파도 소리는 유난히 낮고 부드럽게 들리고 있었어요. 둘은 방파제 옆 벤치에 나란히 앉아 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전쟁터에서 잃어버렸던 감정들, 러시아에서 지워지지 않던 상처들, 그리고 한국에서 다시 피어나고 있었던 삶의 조각들에 대해요. 카트리나는 박혜성의 어깨에 살짝 기대며 말하고 있었어요. 나는 여기서 처음으로 안전하다는 걸 느꼈어요. 그게 당신 때문이었어요. 그는 조용히 그녀 머리를 감싸 안고 있었어요. 나도요. 내가 지켜야 할 바다가 아니라 지켜주고 싶은 사람이 생겼던 날부터 이 바다가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날 밤 카트리나는 목포의 작은 여관방에서 창밖 바다를 바라보다 잠이 들고 있었어요. 이젠 도망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 누군가 곁에 있어준다는 그 감정 속에서 처음으로 마음을 놓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녀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조용히 속삭이고 있었어요. 이제 당신 곁에서 살아갈게요. 다시는 그 어떤 전쟁 속에도 혼자 남지 않도록 우리는 결혼하기로 약속했어요. 저는 새로운 가족이 생길 것에 대한 기쁨, 새로운 가족에 대한 두려움, 많이 혼란스러웠지만 현성 씨만 믿기로 했어요. 그의 사랑, 나의 사랑은 믿었어요. 결혼 준비라는 건 단순히 날짜를 정하고 예복을 고르는 일이 아니었어요. 그건 마치 두 사람이 살아온 세계를 맞대어 함께 살아갈 집을 지을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그 문턱에서 카트리나는 처음으로 문화라는 벽을 마주하고 있었어요. 외국 사람이랑 결혼한다고? 박혜성의 어머니, 정숙 여사는 전화기 너머로 놀란 목소리를 감추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녀는 평생을 바닷가에서 자식들을 키우며 살아온 분이었어요. 전쟁 기자였다고? 그런 위험한 데를 다녔다고? 러시아 사람인데 한국에 정착한다고? 그날 밤 박혜성은 거실 소파에 앉아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카트리나는 그의 어깨를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혹시 많이 반대하세요? 그는 고개를 들지 않은 채 낮게 대답하고 있었어요. 반대까진 아닌데 그냥 걱정이 많으세요. 엄마는 바다가 무섭고 낯선 나라가 두렵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당신이 너무 다른 세계에 있던 사람이니까. 며칠 뒤 두 사람은 전남 신안에 있는 박혜성의 고향집으로 내려가고 있었어요. 작은 마을이었고 골목길엔 개 짖는 소리와 바람 소리만이 들려오고 있었어요. 정숙 여사는 마당 앞에 서서 가늘게 눈을 뜨고 카트리나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멀리서 오느라 힘들었겠네. 짧은 인사였지만 말투는 차갑게 느껴지고 있었어요. 카트리나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저녁 식탁 위에는 굴비조림과 깻잎 장아찌가 놓여 있었고 정숙 여사는 수저를 내려놓고 말하고 있었어요. 카트리나 양, 우리 아들 한 번도 말썽 안 부리고 바르게 살아왔어요. 외국에서 뭐 어쩌고 해도 여긴 우리 방식이 있어요. 괜찮겠어요. 카트리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걸 느끼고 있었지만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저도 그걸 배워가고 싶어요. 그녀는 밥을 한 숟가락 조심스럽게 떠먹고 있었어요. 박혜성은 그런 그녀를 바라보다가 살짝 손을 내밀어 그녀의 손등 아래로 자기 손을 살며시 겹치고 있었어요.
그 순간 정숙 여사의 눈가가 조금 누그러지는 듯 보였어요. 서울로 돌아온 뒤 결혼 준비는 또 다른 고비를 맞이하고 있었어요. 각종 서류, 귀화 신청, 거주 등록, 혼인신고까지 모든 과정이 카트리나에게는 낯설고 어려운 일이었어요. 당신 이름이 왜 이렇게 철자가 자꾸 다르게 나와요? 동사무소 직원이 되묻고 있었고 카트리나는 긴장된 얼굴로 손톱을 꼬집으며 숨을 참듯 서 있었어요. 그때마다 박혜성이 나서서 차분하게 설명해 주었고 그녀의 손을 꼭 잡아주고 있었어요. 걱정 마. 하나씩 같이 하자. 하지만 진짜 시련은 박혜성이 일터에서 받은 오해에서 시작되고 있었어요. 어느 날 한 직원이 따로 그를 불러 말하고 있었어요. 왜 꼭 외국인이랑 결혼해야 해요? 그 자리가 얼마나 힘들게 지켜온 건데요. 너무 감정적으로 움직이지 마세요. 박혜성은 아무 대답 없이 사무실을 나와 그날 저녁 집 앞 벤치에 앉아 카트리나와 함께 조용히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녀는 느낄 수 있었어요. 눈동자에 맺혀있던 피로, 손끝에 남아있던 무게, 말하지 않아도 전해지는 상처 같은 감정들이요. 힘들면 안 해도 괜찮아요. 난 그냥 당신 옆에만 있어도 돼요. 카트리나가 조용히 말했을 때 박혜성은 그녀를 바라보며 대답하고 있었어요. 아니야. 당신이 나한테 와줬잖아요. 내가 지켜주지 못하면 그게 더 후회될 것 같아요. 이건 그냥 결혼이 아니라 당신과 함께 살아가기로 한 내 약속이에요. 결혼식은 조용하고 소박하게 작은 공원 옆의 하얀 예식장에서 치러지고 있었어요. 양가 가족 몇 명의 해경 동료들, 그리고 어학원 친구들만이 함께하고 있었어요. 카트리나는 흰 드레스를 입고 있었고 박혜성은 해양경찰 제복 대신 평범한 양복을 입고 있었어요. 단상 위에 선 카트리나는 마이크 없이 조용히 말했어요. 이 사람과 바다를 건너왔어요. 전쟁을 지나 외로움을 지나 낯선 땅에서 다시 살아갈 수 있게 해준 사람이에요. 정숙 여사는 객석에서 살짝 눈가를 닫고 있었고 카트리나를 바라보며 작게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어요. 박혜성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이제 내 바다는 당신이에요. 결혼 후 처음 맞이한 밤, 카트리나는 창문을 열고 조용히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녀의 등 뒤로 박혜성이 다가와 조용히 그녀를 안고 있었어요. 여기까지 잘 왔네요. 그래요. 우리 바다 건넜어요. 그날 밤 그녀는 처음으로 아주 깊은 잠에 빠지고 있었어요. 총소리도 사이렌도 들리지 않았고 세상의 그 어떤 불안도 그녀의 귓가를 건드리지 못하고 있었어요. 이제 그녀는 지켜줄 사람이 있는 이 땅에서 다시 태어나고 있었어요. 봄이 오고 있었어요. 창밖에서는 참새가 지저귀고 있었고 작은 아파트 베란다로 포근한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창틀에 걸어둔 아기 빨래들이 바람에 살랑살랑 흔들리고 있었어요. 카트리나는 부엌에 서서 조심스럽게 이유식 냄비를 접고 있었어요. 작은 스테인리스 숟가락을 돌리며 부드럽게 익어가는 쌀죽에서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고 있었어요. 그 옆에서는 박혜성이 아기 기저귀를 접고 있었어요. 조용한 아침 두 사람은 말없이 각자의 일을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침묵은 어색하지 않았고 오히려 따뜻하게 느껴지고 있었어요. 엄마. 3살 된 아들이 카트리나의 치마를 붙잡고 졸졸 따라다니고 있었어요. 아이는 말이 트이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엄마라는 말이 제일 익숙했어요. 아이고, 내 새끼 배고파요? 곧 다 돼요. 카트리나는 아들을 안아들며 귓가에 조용히 속삭이고 있었어요. 엄마가 한국 와서 제일 잘한 일이 뭔지 알아? 바로 너야. 아이는 엄마의 볼을 만지며 까르르 웃고 있었고 그 웃음은 방 안을 따뜻하게 채우고 있었어요. 그날 오후 시어머니 정숙 여사는 김밥을 싸서 찾아오셨어요. 박스 안에는 김밥이 가지런히 정리돼 있었고 멸치볶음과 달걀말이도 함께 담겨 있었어요. 애기 데리고 유치원 왔다 갔다 하느라 고생 많지? 내가 만든 거야. 이거 먹고 힘 좀 내. 정숙 여사는 이제 카트리나를 완전히 며느리로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그 손길은 처음 만났을 때와는 전혀 다르게 따뜻하고 부드러웠어요. 어머니 너무 감사해요. 진짜 맛있어 보여요. 카트리나는 고개를 깊이 숙이며 인사했고 정숙 여사는 무심한 듯 말했어요. 밥 잘 챙겨야 아기도 튼튼하지. 넌 우리 집 식구야. 알지? 그 말에 카트리나는 가슴이 벅차올라서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 말 한마디는 전쟁터에서 들었던 그 어떤 총소리보다도 더 크게 가슴속에 울리고 있었어요. 그날 밤 박혜성이 퇴근하고 집에 들어왔을 때 아들은 아빠 품에 안겨 바다 하고 말하고 있었어요.
박혜성이 예전부터 아들에게 바다 사진을 보여주며 이야기해줬기 때문이었어요. 아빠는 바다 지키는 사람이야. 엄마도 그 바다를 취재하러 왔고 우리는 그 바다에서 만났단다. 아들은 무슨 뜻인지는 몰랐지만 엄마, 아빠, 바다 세 단어는 신나게 반복하며 외치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바라보던 카트리나는 조용히 말했어요. 당신 기억나요? 내가 처음 한국에 올 땐 우리 아들이 이렇게 웃을 줄 몰랐어요. 나도 웃을 수 있을 줄 몰랐고요. 박혜성은 그녀의 손을 살짝 감싸며 대답했어요. 이건 우리가 같이 지켜온 하루들이에요. 서로 지켜주기로 한 약속, 그 약속이 모여서 지금의 하루가 된 거예요. 밤이 깊어지고 있었어요. 창밖엔 달빛이 은은하게 흘러가고 있었고 아기는 곤히 잠들어 있었어요.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은 두 사람은 조용히 커피를 마시고 있었어요. 이제 나는 전쟁이 끝났다고 느껴요. 카트리나가 말했어요. 죽음의 그림자 속에서 떠나왔던 내가 이렇게 조용한 밤을 누리고 있으니까요. 당신 덕분이에요. 박혜성이 조용히 말했어요. 내가 한국 땅을 더 사랑하게 된 것도 이렇게 따뜻한 집을 갖게 된 것도 전부 당신 덕분이에요. 카트리나는 남편의 어깨에 살짝 기대었고 그들의 그림자는 커튼 너머 벽에 조용히 어른거리고 있었어요. 그건 전쟁에서 살아남은 한 여인과 그녀를 품어준 사람, 그리고 그들이 함께 만든 가족이라는 조용한 승리의 그림자였어요. 그리고 이 이야기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었어요. 아침이면 아이의 손을 잡고 유치원으로 향하고 저녁이면 소박한 밥상 위에 세 사람의 웃음이 올라오고 있었어요. 그 평범하고도 찬란한 날들 속에서요. 그녀는 여전히 러시아에서 왔지만 이제는 누가 봐도 대한민국의 엄마, 이 땅의 아내, 그리고 평화를 지켜온 증인이었어요.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땅을 마음속에 묻은 채 완전히 다른 하늘 아래에서 뿌리를 내리고 있었어요. 거센 파도 소리가 끊이지 않던 그 밤들을 지나 이제는 햇살 아래 아이의 손을 꼭 잡고 걷는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누군가는 그것을 도피라고 말할지 몰라요. 하지만 그녀에게 그것은 귀환이었어요. 총성이 멎은 곳에서 말없는 다정함이 피어나던 어느 식탁에서 그녀는 처음으로 마음속 침묵이 천천히 녹아내리는 걸 느끼고 있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는 그녀에게 단지 안전한 장소가 아니었어요. 이 나라는 그녀에게 이해받는다는 감각, 그리고 누군가의 하루가 되어줄 수 있는 자격을 안겨주었어요. 국경이란 게 결국 지도가 아니라 사람 사이의 온도차로 그어지는 거라는 걸 그녀는 이곳에서 깨닫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온도는 그의 미소에서, 시어머니의 나물 반찬에서, 아이의 잠든 손에서 천천히 체온처럼 스며들고 있었어요. 그녀는 이제 누군가의 집이 되어 있었어요. 그 집은 바다보다 넓고 전쟁보다 깊고 그 어떤 국적보다 따뜻했어요. 그 이름은 사랑도 모국도 아닌 단 하나의 단어로만 불릴 수 있었어요. 그녀는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은 끝내 이겨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기적이었어요.